벗어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적나라한 진실이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살점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그 진실은 바로 내 사위 박서준이라는 이름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잃어버린 하나뿐인 딸의 남편 호라비가 된 그 남자였다. 모든 것은 운명의 그날 밤 내가 입고 있던 원피스 한 벌에서 시작되었다. 1년 내내 입고 있던 상복처럼 칙칙하고 펑퍼짐한 옷 대신 몸에 조금 더 달라붙는 짙은 바다색 실크 원피스였다. 그저 이제는 나 자신을 그만 괴롭혀야 할 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서준을 위로하기 위해 했던 그 말을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시선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주방을 오갈 때마다 내 딸이 유난히 좋아했던 거대한 소파에 앉을 때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묵직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거우며 불길하고 금지된 것들로 가득한 시선. 내 이성은 소리쳤다. 오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내 딸의 남편이야. 하지만 주인 잘못 만난 내 심장은 오래전에 입고 지냈던 거친 박동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숨막히는 정적이 공간을 집어삼켰다. 무엇이 나를 이끌었는지 모르겠다. 어미의 걱정이었을까? 혹은 한 여자의 호기심이었을까? 나는 그가 내일 입을 흰 셔츠를 다려놓았다. 부서진 영혼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드나들며 생긴 습관이었다. 셔츠에서는 아직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분명 잠그는 소리를 들었는데 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쉽게 열렸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보고야 말았다. 서준은 문을 등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정장 너머로 보이던 넓고 단단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어두운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에 어떤 고통과 갈망이 뒤섞여 있는지 전부 보았다. 어머나 목구멍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덮쳐온 순간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다림질한 셔츠를 침대 위에 던져놓았다. 갓다리 옷의 향긋한 냄새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얘기하자. 등을 돌려 서둘러 방을 나가려다 잠시 멈춰섰다.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떨리는 어깨 너머로 나조차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 위선적인 위로의 말이 끝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지옥으로 이끄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이야. 운명이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로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한 우리 관계의 열쇠가. 내 이름은 오윤희. 올해 55이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내 세상의 전부였던 하나뿐인 딸 김수현마저 1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내 곁을 떠났다. 이제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박어준 그 아이뿐이다. 그 아이는 올해 40돌 나보다 겨우 13살 어리다. 어머님이라 부르기엔 충분하지만 한 남자의 순결을 느끼기엔 너무나 가까운 나이 차이.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중견건설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다. 돈지 그리고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까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 삶의 비디였던 내 딸 수연이 사라진 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그 아이를 너무나 크고 텅 빈 이 집에 혼자 둘 수 없었다. 일주일에 서너씩 이곳에 와서 따뜻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했다. 같은 상실의 아픔을 지닌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남았다.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 슬픔은 서서히 무뎌졌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자 다른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서준을 더 이상 가여운 사위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그의 무너진 모습 속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우리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피어올랐다. 내가 무심코 평소보다 짧은 치마를 입었던 날 순간적으로 멈칫하던 그의 시선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날 밤 그의 침실문을 닫고 나온 후 나는 알았다. 나의 괜찮다는 거짓말이 우리 두 사람을 영원히 따라다니리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괜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우리 사이에 억지로 열려버린 문을 우리 둘 중 누구도 닫는 법을 몰랐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 둘 다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는 적나라한 진실의 벽. 나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던 방문은 한 번으로 그리고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요즘 바쁘신가 봐요. 어쩌다 걸려온 전화 너머로 서준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꼿꼿이 수업이 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사실 매일 밤 나는 그 침실의 잔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 또한 그리움의 한 형태였다. 나는 익숙한 주방이 그리웠다. 침묵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그리웠다. 박서준. 내가 해준 음식을 억지로 미소 지으며 먹던 모습도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단단했던 그의 눈빛도 과부가 된 내 마음 한구석이 무섭도록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개입했다. 내가 도망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의 토요일 오후였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내가 살던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간다는 통보였다. 보상금은 나왔는데 나는 수기에 대고 한숨을 쉬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새로 살 곳을 구하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구나. 수학이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다. 이고 마치 구명보트처럼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남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살려고 이 집에서 그래도 괜찮겠니? 내가 불편하지 않겠어?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도 많이 외롭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내 안의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어리석은 규칙들을 세웠다. 나는 그의 침실에서 가장 먼 객실을 쓰고 낮에는 각자의 생활을 하며 저녁에는 그저 함께 밥만 먹기로 우리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려 했었다. 하지만 타오르는 불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는 너무나 순진했다. 첫 며칠은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흘러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존재하자 경계선은 가장 일상적인 것들로 인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았다. 더러운 옷은 그냥 두렴. 엄마가 같이 빨래할게. 처음에는 그가 거절했지만 내가 밀어붙였다. 한 집에 사는데 그런 사소한 걸로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나는 그의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속옷까지도 처음 그의 속옷을 하얀 셔츠 더미 옆에 놓았을 때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웠다. 그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친밀함이었고 마땅히 그의 아내 내 딸에게만 허락되었어야 할 특권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어색하게 말했다. 어머님 속옷은 제가 빨아도 되는데. 나는 그저 웃었다. 그 웃음에 얼마나 많은 어색함이 섞여 있었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 왜 그냥 빨래는 빨래일 뿐인데 내가 그의 가장 사적인 물건을 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아마도 그 끔찍하이 많이 당연해진 사실이 우리가 세운 모든 규칙을 깨뜨렸을 것이다.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나는 부엌에서 잠있게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을 준비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든 내 모습이 아마 그에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집요해지는 시선.
그는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심파 드라마를 볼 때도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 뜨거워서 마치 내 살같이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다. 하지만 55해를 살았음에도 여전히 살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하는 내 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물끄러이 바라보다가 나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저 눈, 저 인매, 저 어색한 미소, 맙서사, 수연이랑 저렇게 닮았을 수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딸이 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딸이 결코 맞이하지 못할 미래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도끼 어린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가 나를 보는 것이 내 딸이 그리워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함께 산 지 한 달 반 길은 더 이상 연기만 피우지 않았다. 타오르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늦어지는 회의와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쉬는 무거운 한숨으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이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무겁고 진득해졌다. 우리의 시선은 허공에서 부딪혔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황급히 서로를 피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억눌려왔던 모든 것, 숨겨왔던 모든 욕망이 폭발해버린 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집에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잠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와 저녁 내내 내 다리에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때 들었다. 아주 희미하게 문 잠그는 소리. 철컥 소름 끼치는 정적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예감 악마 같은 호기심이 나를 부추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위해 갓하려 놓은 셔츠를 집어들었다.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똑똑 서준아, 내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내가 들었던 철컥 소리는 기다림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의 무의식적인 초대였을까?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의 자세, 그의 표정, 그리고 그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눈은 커져 있었고 그 안에는 당황과 수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나 손에 들고 있던 셔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에 내 영혼처럼 힘없이 어머님 저 죄송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황급히 몸을 가렸다. 그의 얼굴은 들킨 아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황급히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문지방에서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거짓말이자 동시에 고백이었다. 괜찮아. 남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일 나는 그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악마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비겁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하지만 결국 허기와 책임감은 나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주방에 들어서자 그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등을 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나를 보자 그는 화들짝 놀랐다. 나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를 억지로 쥐어다. 일어났니? 아침 먹으렴. 아침 식사는 고문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님. 그가 침묵을 깼지만 질문은 안타까울 만큼 공허했다.
난 잘 잤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너는 저도 잘 잤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 그는 마치 화재 현장에서 도망치듯 서둘러 식사를 마쳤다. 오늘 일찍 들어오니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래, 그럼 저녁은 준비해 놓으. 그날 하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거대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영상이 고장난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의 표정, 그의 목소리, 그리고 떨림 속에서 속삭였던 내 목소리까지. 내 안의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소리쳤지만 다른 한쪽 더 어둡고 솔직한 부분은 그를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운명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요동쳤다. 그는 평소처럼 주방이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멈칫하였다. 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 너를 기다렸단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리 와서 앉으렴. 그는 머뭇거리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지금은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일 말이다. 나는 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고통받는 두 영혼이 계속해서 침묵 속에 잠겨있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손을 저었다. 내 탓이 아니야. 이해한단다. 하지만 이 어설픈 동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준아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다. 어머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이 살고 매일 마주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을 온통 헤집어 놓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나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님이 집안일 하시는 모습,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 그 원피스를 입으신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눈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한 남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에게 죄스럽고 어머님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이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내 사위가 아니었다. 나와 똑같은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다.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서로에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이 이제는 희망을 담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매일 얼마나 억눌러 왔을지 알아. 어젯밤 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충격받았어. 하지만 그 후에 계속 생각하게 되더구나. 나도 사람이란다. 서준아. 그가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한 여자의 모든 무모함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단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불신과 함께 터질 듯한 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그래.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은 우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를 품에 안았다. 우리 방으로 들어갈까요? 나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침실로 향했다.
어젯밤에는 수치심의 지옥이었던 그곳이 오늘 밤에는 해방의 천국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연이와 많이 닮았지만 더 깊고 성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의 입술이 포개해졌을 때 모든 외로움과 그리움, 죄책감과 금지된 갈망이 하나로 뒤섞였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내 몸이 깨어났다. 그는 격정적이었고 강렬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소가 아니었다. 두 영혼의 교감이었다. 사람의 온기,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나누는 감정.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갈망해왔던가. 동이 틀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창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 때 나는 그의 품에서 깨어났다. 잠든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는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그가 눈을 떴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후회하니 내가 먼저 속삭였다. 아니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어머님은요? 나도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남자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저도요. 그가 나를 더 꽉 안았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우리의 이중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낮에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찾으며 우리만의 세상에 탐닉했다. 주말에는 진짜 부부처럼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았다.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경계를 넘어 끊을 수 없는 감정의 끈이 되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2달 후 어느 날 저녁 그가 제안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조용한 곳으로 우리 둘만. 나는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부산으로 갔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아는 사람도 심판하는 시선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렸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그었다. 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럼요.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랑해요, 어머님. 그것은 사위의 말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고백이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도 그렇다. 우리는 텅 빈 해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숨막히도록 행복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부산 여행은 훔친 꿈과도 같았다. 너무나 달콤해서 깨어났을 때 현실이 더욱 쓰라린 꿈. 우리가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어느 날 저녁 서준과 함께 거실에서 낡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국제전화 번호였다. 전화를 받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얼굴은 굳어졌다. 방 안의 모든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수진이가 한국에 돌아온 데 서준을 보니 그의 눈에도 놀라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쳤다. 처영이여, 김수진, 나의 큰딸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과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꾸린 아이. 전염병 때문에 제 동생의 장례식에도 오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의 존재는 나에게 거의 희미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 갑자기요 서준이 물었다. 응,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국 생활 정리하고 완전히 귀국한대. 엄마가 나이 드는 게 걱정된다고 하더구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수진이의 귀국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언제 온대요? 서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당분간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붙들린 것처럼 답답했다. 나랑 같이 산다고. 그 말은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서준을 내가 겨우 다시 찾으니 삶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있었다. 수진이는 내가 기억하던 대로 자신감 넘치고 세련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엄마,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다행이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달라 보이세요? 피부도 좋아지셨고 눈빛도 생기가 도네요. 그 아이의 시선 아래 나는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진이의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캐너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극이 닥쳤다. 엄마,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아, 지금은 박서방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단다. 네, 왜요? 그게 재건축 문제 때문에 나는 더듬거렸다. 백미러를 통해 보이는 아이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러세요. 그럼 잘 됐네요. 저도 거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호텔비도 비싼데. 나와 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리는 그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우리에겐 없었다. 그러려. 나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마치 내 손으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집은 감옥이 되었다. 수진이의 존재가 모든 구석을 지배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뜨거운 밤은 없었고 주방에서의 급한 포옹도 심지어 사랑을 담은 눈빛 교환조차 조심해야 했다. 서준은 이를 핑계로 더 늦게 집에 돌아왔고 나는 거의 남이 되어버린 딸과 시간을 보내려 애였다. 하루하루가 외줄이 같았다. 수진이는 매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습관처럼 서준의 넥타이를 매주다가 거울에 비친 수진이의 시선을 느끼고 화들짝 놀랐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물건을 잡으려다 우리 손이 스쳤을 때 나는 불에 된 것처럼 황급히 손을 댔다. 칼날 같은 아이의 시선이 우리에게 박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한 달 후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나를 따로 베란다로 불렀다. 엄마, 저희 살 집 구했어요. 이 근처 아파트예요.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요.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예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지만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온 소식이기도 했다. 남편도 곧 들어올 거라 미리 집 정리해야 해요. 엄마도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셔야지 언제까지 사위집에 얹혀 사실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정말로 무언가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서준의 방문을 노크했다. 서준아, 들었니? 내가 속삭였다. 내 위사 가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목이 메어왔다. 어쩌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의 눈에 어린 고통을 보았다. 수진이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너는 아직 젊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반박했다. 아니, 중요해. 나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얼루 만졌다. 너 덕분에 엄마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마웠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너를 위해 내가 놓아줘야 해.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너 꼭 행복해야 한다. 꼭 좋은 여자 만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당겨 꽉 안았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포옹이었다. 모든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이별의 고통이 담긴 포옹. 일주일 후 나는 수진이와 함께 이사했다. 내 짐을 실은 이삿짐 트럭이 천천히 펜트하우스를 내가 사랑한 남자를 떠나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수진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외로움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나를 덮여줄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몇 달 후 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나는 약간의 아픔과 함께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가끔 우리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잘 지내니 네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잘못되었지만 너무나 진실했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그저 따뜻했던 기억만이 남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이는데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